창밖은 온통 회색이었다. 6월의 장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서울의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유리창에 부딪히는 빗방울들은 마치 내 마음속의 불안감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내가 일하는 행복식당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게 안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다. 내 이름은 이서연. 24살. 대학을 휴학하고 동생 서준이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이 국밥집에서 일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는 없었다. 평생 농사만 지으신 두 분의 거친 손과 깊어진 주름을 떠올리면 힘들다는 말은 차마 목구멍으로 넘어오지 않았다. 내 꿈. 언젠가 작은 꽃집을 여는 그 꿈은 잠시 접어둔 지 오래였다. 지금 내게는 꿈보다 현실이, 나의 행복보다 동생의 미래가 더 중요했다. 서연아, 거기 멀뚱히 서서 비구경할 시간 있어. 주방 바닥 한 번 더 닦아. 손님들 미끄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게의 정적을 깼다. 김미숙 사장님이었다. 쉰을 간 넘긴 그녀는 돈에 대한 집착이 병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은 항상 매장을 샅샅이 훑으며 불필요하게 켜진 전등은 없는지, 손님상에 반찬이 너무 많이 나가지는 않았는지 감시했다. 그녀에게 행복식당은 손님에게 행복을 파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통장 장어를 불리는 수단일 뿐이었다. 나는 얼른 네. 사장님하고 대답하며 걸레를 집어들었다. 빗물에 젖은 손님들의 발자국이 타일 바닥에 거뭇하게 남아있었다.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는 동안 내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다.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서준이 등록금에 보태고, 남는 돈으로 월세를 내고, 교통비와 통신비를 제하고 나면 과연 내 손에 얼마가 남을까? 한숨이 절로 나왔다. 매일 밤 좁은 자취방 천장을 보며 더 나은 내일을 상상했지만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고된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어이구, 우리 서연 씨는 일도 잘하고 참 착해.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던 이모님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 식당에서 유일하게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분이었다. 아니에요. 이모,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래도 말이야, 저 사장 성격 받아주면서 일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젊은 아가씨가 고생이 많아. 이모님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서준이도, 나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잠시 붐볐다. 비를 피해 들어온 직장인들과 근처 시장 상인들이 뜨끈한 돼지국밥으로 허기를 채웠다. 나는 쉴 새 없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나를 때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정작 내 배는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었다. 사장님은 직원 식사는 하루에 딱 한 끼, 그것도 손님들이 먹고 남긴 반찬으로 해결하게 했다. 제대로 된 국밥 한 그릇은 그림의 떡이었다.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오후 2시, 가게는 다시 한산해졌다. 사장님은 계산대 뒤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며 연신 인상을 쓰고 있었다. 비 오는 날은 손님이 줄어 매출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녀의 미간에 잡힌 주름만큼이나 내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잠시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굵어진 빗줄기가 세차게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내 시선이 한 곳에 머문 것은 식당 건너편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남루한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앙상한 어깨는 추위 때문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우리 식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했지만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눈빛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셔왔다.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떠올랐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길 위에서 굶주리고 있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게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경멸했고 몇 번이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낸 적이 있었다. 직원들에게도 절대 공짜 음식을 주지 말라고.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거지들이 들끓는다며 신신당부를 했었다. 나는 애써 그 노인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남은 반찬들을 정리하는 척했지만 마음은 온통 창밖에 노인에게 가 있었다. 그의 공허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큰 병이라도 나실 텐데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내적 갈등이 나를 괴롭혔다. 규칙을 어기고 내쫓길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굶주린 노인을 외면할 것인가? 나에겐 이 일이 절실했다. 이 월급이 없으면 서준이의 학업은 중단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외면할 용기 또한 없었다. 그것은 내 양심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주방 구석에서 잠시 고민하던 나는 결국 결심을 굳혔다. 나는 내 지갑을 열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 다음 월급날까지 버텨야 할 내 전 재산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다. 마침 사장님은 잠시 화장실에 간 듯 자리를 비우고 있었다. 이모, 돼지국밥 특으로 한 그릇만 빨리 말아주세요. 내 말에 주방 이모님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서연 씨가 먹게. 아니면 누가 시켰어? 아니에요. 이모, 그냥 제가 살게요. 저기 밖에 계신 분 드리려고요. 나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가리켰다. 이모님은 잠시 창밖을 보더니 이내 내 마음을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쯧쯧. 저 영감님 아까부터 저러고 있더라니. 알았어. 사장님한테는 내가 둘러댈 테니 얼른 뜨끈하게 한 그릇 말아줄게. 고기도 듬뿍 넣어줘야지. 이모님은 평소보다 더 많은 고기를 뚝배기에 담으며 내게 윙크를 보냈다. 나는 고마움에 목이 메어왔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이 쟁반 위에 놓였다. 나는 계산기에 9,000원을 찍고 내 지갑에서 꺼낸 10,000원을 넣었다. 거스름 돈 1,000원을 다시 주머니에 챙기는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쟁반을 들고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비바람이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내 옷이 젖는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오직 저 국밥이 식기 전에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빗줄기는 내 결심을 시험하려는 듯 더욱 거세졌다. 우산도 없이 쟁반을 든 내 몸 위로 차가운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순식간에 머리카락과 옷이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다. 하지만 쟁반 위의 뚝배기만큼은 비에 맞지 않도록 품에 단단히 끌어안았다. 뜨거운 온기가 얇은 유니폼을 뚫고 내 가슴에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히 국밥의 온기가 아니라 내 양심의 온도이자 한 사람을 향한 나의 작은 온정이었다.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몇 걸음이 천근망은처럼 느껴졌다. 사장님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 한 번의 행동으로 내 소중한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웅크린 차에 떨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내 발걸음은 다시 단호해졌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었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지만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몸을 더욱 움츠릴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과 고난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며칠은 좋게 깎지 않은 수염이 덥수룩했다. 하지만 그 모든 남루함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고 깊었다. 마치 흙탕물 속에서 발견한 보석처럼 나는 그의 앞에 조심스럽게 쪼그려 앉았다. 빗물과 섞인 흙탕물이 무릎을 적셨지만 개의치 않았다.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내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작게 떨렸다. 노인은 대답 대신 나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의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아마도 평생 수많은 냉대와 무시를 겪어왔으리라. 갑작스러운 친절이 오히려 낯설고 두려운 것일 테다. 나는 품에 안고 있던 쟁반을 조심스럽게 그의 앞에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노인의 시선이 뚝배기에 닿는 순간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따뜻한 국밥이에요.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나는 수저를 국밥에 꽂아주며 다시 한번 권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시선은 내 얼굴과 국밥 사이를 몇 번이고 오갔다. 마치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가늠하는 사람처럼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숟가락을 집었다. 그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지만 숟가락을 쥐는 동작에는 어딘가 모를 기품이 서려 있었다. 첫 숟갈을 뜨는 그의 모습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는 국물부터 한 모금 천천히 맛보았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의 굳었던 얼굴 근육이 아주 조금 부드럽게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짧은 순간 그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세상의 무게가 아주 잠시나마 가벼워졌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윽고 그는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허겁지겁 먹을 것이라는 내 예상과 달리 그는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밥을 먹었다. 마치 아주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 나는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빗소리만이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채웠다. 사람들은 젖은 생쥐꼴인 나와 남루한 노인을 흘끔거리며 지나쳤지만 그 순간 내 세상에는 오직 이 작은 정류장과 눈앞에서 온기를 되찾아가는 한 사람만이 존재했다. 국밥 한 그릇이 비워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노인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깨끗하게 비웠다. 그는 빈 그릇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에 감사하는 듯 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가 처음으로 내게 건넨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울림이 있었다.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나는 멋쩍게 웃으며 빈 쟁반을 챙기려 했다. 그때 그가 내 손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가 전하는 악력에는 힘이 있었다. 잠깐만요. 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깊은 눈빛 앞에서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 귀한 것을 무슨 돈으로 샀소? 아, 이건 제 돈으로 산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가씨도 넉넉해 보이진 않는데 그의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그는 내 표정을 읽은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의 그 따뜻한 마음은 반드시 보답받을 겁니다. 그의 말이 내 가슴에 조용히 스며들었다. 나는 그저 감사한 마음에 건네는 인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군인은 결코 잊지 않으니까요. 군인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루한 노인과 군인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가 뭔가 되물으려던 찰나. 그는 내 손을 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갈 곳이 있어. 오늘 받은 이 온기, 평생 잊지 않겠소. 그는 나에게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마치 장군이 충성스러운 부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쏟아지는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춥고 외로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비바람을 견뎌낼 것처럼 단단하고 굳건해 보였다. 나는 그가 회색빛 도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군인은 결코 잊지 않는다. 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온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빈 쟁반을 들고 식당으로 돌아갔다. 착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보다는 앞으로 닥칠 폭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 제발 사장님이 눈치채지 못했기를. 하지만 내 간절한 바람은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나와 정확히 마주친 것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분노로 이글거리는 김미숙 사장님의 두 눈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흠뻑 젖은 내 모습과 내가 들고 있는 텅 빈 뚝배기, 그리고 계산대에 찍힌 돼지국밥 특 1개, 9,000원이라는 기록을 차례로 훑었다. 가게 안의 공기는 내가 막 들어온 밖의 빗속보다 더 차갑고 무겁게 얼어붙어 있었다. 너 지금 뭐 한 거니? 사장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주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이모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너 지금 뭐 한 거니? 얼음장 같은 사장님의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내 몸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드는 소리만이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있었다. 나는 텅 빈 뚝배기가 담긴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장님은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쟁반을 거칠게 빼앗아 계산대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나는 움찔 어깨를 떨었다. 내가 가게 앞에서 구걸하는 것들한테 음식 주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내 귀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톤을 높이며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방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이모님은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치를 살폈다. 사장님, 그게 아니라. 나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하지만 사장님은 내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 뭐가 아니야. 저기 계산대에 찍힌 기록. 이거 네가 찍은 거 아니야. 돼지국밥 특. 9,000원. 네가 지금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늙은 거지 새끼한테 9,000원짜리 밥을 사줘. 네가 무슨 자선 사업가라도 돼. 그녀는 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삿대질을 해댔다. 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두려웠지만 여기서 비굴해지고 싶지는 않았다. 제 돈으로 계산했어요. 가게에 손에 끼친 거 이러지 없어요.
내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사장님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내 내 돈이면 다야, 네가 뭔데 내 가게 앞에서 그런 짓을 해. 내 그 잘난 동정심 때문에 이제부터 온 동네 거지들이 다 우리 가게로 몰려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건데 네가 책임질 거야. 하지만 어르신이 너무 굶주리고 비에 젖어 떨고 계셨어요.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외면해야지. 그게 세상이야. 너처럼 어리고 멍청한 애들이나 동정심 따위에 흔들리는 거라고. 내가 이 식당을 어떻게 일궜는지 알아. 나도 굶어봤고. 길바닥에서 잡았어. 하지만 누구 하나 나한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준 사람 없었어. 다 내 힘으로. 이 악물고 버텨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너는 고작 감상에 젖어서 내 소중한 가게 이미지를 망치고 있어. 그녀는 거의 울부짖는 것처럼 소리쳤다. 그녀의 말 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세상에 대한 깊은 원망과 피해의식이 뒤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녀 역시 과거에 상처 입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시 스쳤지만 나에게 퍼붓는 그 모진 말들 앞에서 그런 생각은 곧바로 사라졌다. 주방 이모님이 보다 못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사장님, 그래도 서연이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아직 어린애인데. 시끄러워. 사장님은 이모님에게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모는 저의 편드는 거야. 당신도 저렇게 가게에 돈 막 쓸 자신 있어. 아니면 같이 잘리고 싶어서 그래, 당장 주방으로 안 들어가. 이모님은 사장님의 섰을 퍼런 기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슬픈 눈으로 나를 한번 쳐다본 뒤 주방으로 돌아갔다. 이제 이 차가운 공간에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사장님은 다시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경멸과 조소가 가득한 눈빛이었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동정심을 베풀어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주제에 내 동생 학비는 다 모았고 내 옥탑방 월세는 걱정 없고 내 한심한 처지나 걱정할 것이지. 누굴 가르치려 들어.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러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네, 제 처지 한심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도리까지 잊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굶주린 사람 앞에서 저 혼자 배부른 것은 죄라고 생각해요. 뭐 죄하? 웃기지도 않는 소리. 사장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 마지막 저항이 그녀의 인내심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나를 노려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차갑게 말했다.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치자. 그렇게 잘난 너는 우리처럼 속물적인 가게에는 안 어울리지. 다른 데 가서 내 고결한 양심 지키면서 살아. 당장 나가. 너 해고야. 해고. 그 단어가 내 머리를 세게 때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준이의 얼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 밀린 월세, 고지서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사장님, 제발, 그것만은. 시끄러워. 내 가게에서 내 규칙을 어긴 직원은 필요 없어. 마음 약하고 멍청해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직원은 더더욱 필요 없고 당장 내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사장님은 계산기에서 현금통을 열더니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세어 내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다. 이달 일한 거 일당으로 쳐서 주는 거니까 이거 받고 당장 꺼져. 바닥으로 떨어진 돈 몇 푼과 내 자존심이 함께 뒹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말없이 몸을 돌려 직원용 사물함으로 향했다. 손이 덜덜 떨려 낡은 가방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다. 작은 우산 하나와 텅 빈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사장님은 여전히 나를 증오에 찬 눈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주방 입구에서 이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목례만 한 뒤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다. 행복식당. 저 간판의 이름은 얼마나 기만적인가. 내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사장님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기억해둬.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해 빠진 것들은 결국 세상한테 잡아먹히게 돼 있어. 그게 내 운명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다시 빗속으로 나왔다. 아까보다 빗줄기는 더 약해졌지만 내 마음을 때리는 절망의 비는 더욱 거세졌다. 일자리를 잃었다. 당장 내일부터 나는 뭘 해야 할까? 서준이의 등록금은, 내 월세는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었다. 결국 참고 참았던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텅 빈 지갑과 해고 통보, 그리고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절망감만을 손에 쥔 채 끝이 보이지 않는 회색빛 거리 위를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식당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섬이 되었다. 쏟아지던 비는 어느새 가랑비로 바뀌어 내 얼굴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나는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다. 익숙했던 종로의 거리는 한순간에 낯선 미로가 되어버렸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갔고 그 흐릿한 빛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유령처럼 일렁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걸음을 옮겼다. 따뜻한 집, 기다리는 가족, 웃음이 가득한 저녁 식탁,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내게는 닿을 수 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흠뻑 젖은 옷, 텅 빈 마음,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내가 가진 것은 그것뿐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는 어느 지하철역 입구에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았다. 지하철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지근한 바람이 젖은 옷을 스치며 한기를 더했다. 나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그제야 참았던 소름이 툭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꼈지만 바쁜 도시의 소음 속에서 내 울음소리를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었다.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사장님이 던져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과 내 지갑에 남아있던 1,000원짜리 몇 개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 펼쳐진 돈을 세어보았다. 다 합쳐도 1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이 돈으로 당장 이번 주에 내야 할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달 서준이의 등록금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차가운 공포가 목을 조여왔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당장이라도 동생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그 애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면 조금은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누나. 별일 없지? 라는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누나, 오늘 억울하게 해고당했어. 내 등록금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해야 할까? 그럴 수는 없었다. 이제 막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한 동생의 날개를 꺾을 수는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 문제는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해야 했다. 나는 계단에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사장님의 모진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내 옷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해 빠진 것들은 결국 세상한테 잡아먹히게 돼 있어. 정말 그런 걸까? 나의 행동이 정말 어리석고 순진한 짓이었을까? 그저 굶주린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이 결국 내 모든 것을 망가뜨린 걸까? 자기 반성과 자책감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어쩌면 사장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 역시 더 냉정하고 더 이기적이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때 문득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감았던 그의 눈. 그리고 나에게 건넸던 알 수 없는 말. 군인은 결코 잊지 않으니까요. 군인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뜬금없는 말이었다. 그 말은 내 절망적인 상황에 아무런 위로나 해답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초라한 노인의 허풍처럼 느껴져 허수습만 나왔다.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고작 그런 허풍 같은 말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려 했던 내가 한심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앉아 있었다. 지하철이 끊길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비척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돌아가야 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할 나의 공간.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지만 서울에서 가장 낮은 곳, 나의 옥탑방으로.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녹슨 대문을 열고 좁고 어두운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내 인생이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내 방문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나를 맞았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의 초라한 세간살이를 비추고 있었다. 책 몇 권이 꽂힌 작은 책상, 얇은 이불이 깔린 바닥, 그리고 구석에 놓인 라면 상자. 이것이 내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벽에 기댄 채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천장 한 구석에서는 빗물이 새는지 검은 곰팡이가 얼룩져 있었다. 그 곰팡이가 마치 내 마음을 좀먹는 절망처럼 보였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하루의 끝은 차가운 해고와 지독한 절망감뿐이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또 다른 식당의 문을 두드려야 할까 하지만 사장님의 말처럼 나는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의 작은 친절이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밤은 깊어갔다. 창밖의 빗소리는 그쳤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절망의 비가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희망이라고는 한 줌도 보이지 않는 길고 차가운 밤이었다.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밤새 웅크리고 잤는지 온몸이 쑤셨다. 젖었던 옷은 천에 말라 뻣뻣했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온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짙은 구름에 덮여 희망 없는 잿빛이었다. 나는 멍하니 천장의 곰팡이를 바라보며 눈을 떴다.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에 잡힐 듯 생생한 절망감은 그것이 냉혹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실업자다. 그 사실이 무거운 바위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았다. 당장 오늘부터 뭘 해야 하지? 핸드폰을 들어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적였다. 수많은 주방 보조구함, 홀서빙 급구, 공고가 화면을 채웠지만 그 어느 곳을 눌러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어딜 가도 김미숙 사장님 같은 사람을 또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다. 너처럼 착해 빠진 것들은 세상한테 잡아먹힌다는 저주 같은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 선의가 어리석음의 증거가 되어버린 지금 나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찬장을 열자 먼지 쌓인 컵라면 하나가 보였다. 물을 끓일 기운도 없어. 봉지를 뜯어 마른 면을 과자처럼 씹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어제 내가 그 노인에게 건넸던 따끈한 돼지국밥의 구수한 냄새가 떠올랐다. 그 온기와 내 처량한 현실의 간극에 다시 눈물이 핑 돌았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이 비쳤다. 나는 세수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낡지 않은 옷을 꺼내 입었다. 이력서를 새로 뽑을 돈도 없으니 일단 밖으로 나가 발품이라도 팔아봐야 했다. 희망은 없었지만 절망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나만 바라보는 동생 서준이도 무너진다. 나는 낡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떠나온 그 작은 식당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였다. 그 시각, 행복식당. 김미숙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신경으로 가게 안을 살피고 있었다. 어제 이서연을 해고한 뒤로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모, 주방 바닥에 물기 좀 제대로 닦아요. 손님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그녀는 괜히 주방 이모님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모님은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걸레질을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서연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사장님은 그런 이모님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전 11시가 다 되어 가도록 가게는 한산했다. 손님은 두어 테이블이 전부였다. 사장님은 계산대 뒤에 앉아 주파나를 튕기며 인상을 썼다. 바로 그때였다. 긱!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짙은 국방색의 군용 지프 한 대가 식당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사장님은 창밖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웬 군인들이야. 길도 좁은데 차를 저 따위로 대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첫 번째 지프를 뒤따라 똑같이 생긴 지프가 연달아 멈춰 섰다. 그리고 그 뒤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군용 트럭 행렬이 이어졌다. 트럭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렬하며 길을 완벽하게 막아섰다. 작은 식당 앞 골목은 순식간에 거대한 군부대의 연병장처럼 변해버렸다. 사장님. 저게 다 뭐예요? 주방 이모님이 창백해진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다. 사장님 역시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한 얼굴이었다. 근처 상인들과 행인들도 모두 걸음을 멈추고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칵 모든 차량의 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기 시작한 것은
각 잡힌 전투복이 아닌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정복 차림의 군인들이었다. 1명, 2명, 10명, 수십 명.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채소 내려 완벽한 오와 열을 맞춰 식당 앞 도로에 도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는 순식간에 불어나 어림잡아 200명은 좋게 되어 보였다. 골목을 가득 메운 군인들은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부동자세로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숨막히는 위압감을 만들어냈다. 무슨 일인가, 전쟁이라도 났나, 아니면 이 작은 식당에 국가적인 범죄자라도 숨어 있는 건가. 김미숙 사장님의 얼굴에서 짜증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돈과 규칙의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선두에 있던 지프에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내렸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어깨에는 별 계급장이 번쩍이는, 한눈에 봐도 최고위급 장성임을 알 수 있는 노년의 장군이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도열한 군인들 사이를 지나 식당 문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군화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딸랑. 장군이 문을 열자 낡은 풍경 소리가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빛나는 군화는 값싼 타일, 바닥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려 굳어버린 김미숙 사장님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장군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곳의 주인이 누구요? 이곳의 주인이 누구요? 장군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가게의 모든 공기를 지배했다. 김미숙 사장님은 마치 목에 보이지 않는 밧줄이 감긴 사람처럼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네, 제가 주인입니다만 무슨 일로.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 돈과 손익계산서만 보고 살아온 그녀에게 눈앞에 장군과 가게를 포위한 200명의 군인은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재앙 그 자체였다. 장군은 그녀의 구차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가게 안을 천천히 훑었다. 어제 이 시간쯤에 여기서 일하던 젊은 아가씨가 있었을 텐데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어디에 있어? 사장님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이 고작 하루 일하고 그만둔 그 계집애를 이 나라의 장군이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찾는단 말인가. 그녀의 머릿속 회로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서연이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는 어제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겠지. 장군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아가씨는 어제 해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이유를 말해보시오. 궁지에 몰린 사장님은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제 나에게 퍼부었던 논리를 다시 꺼내 들었지만 장군의 서슬 퍼런 눈빛 앞에서는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그 아이가 가게 규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가게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에게 공짜로 음식을 퍼주었단 말입니다. 가게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주방에 있던 이모님이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장군이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김미숙 사장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장군은 그녀의 변명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그는 천천히 쓰고 있던 정모를 벗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이 드러났다.
어제 내가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던 바로 그 초라한 노인의 얼굴이었다. 그 거지가 바로 나였소. 순간 가게 안의 시간이 멈췄다. 김미숙 사장님의 입이 벌어지고 눈은 초점을 잃었다. 주방 이모님은 저도 모르게 억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다. 장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가끔 이렇게 군복을 벗고 세상 속으로 나간다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잊지 않기 위해서요. 평생을 군인으로 살다 보니 세상의 진짜 온도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서 말이오. 그의 시선이 다시 사장님에게 향했다. 이번에는 깊은 실망감과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나는 평생 가난과 굶주림을 봐왔소. 하지만 어제 이곳에서 내가 본 것은 영혼의 가난이었소. 나는 당신의 그 작은 가게에서 당신의 온몸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명예와 자비심을 가진 한 젊은이를 보았소. 자신의 피땀으로 번 돈으로 굶주린 늙은이를 먹이고 그 대가로 차가운 거리로 쫓겨난 그 아가씨 말이오. 김미숙 사장님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어 위태롭게 서 있기만 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장군은 차가운 목소리로 자신의 용무를 밝혔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두 가지요. 그는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우리는 이서연 양을 찾으러 왔소. 대한민국 육군은 그녀와 같이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오. 우리는 그녀에게 군부대 복지단 매점 관리직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소. 그녀의 친절이 벌이 아닌 상이 되는 그런 곳에서 말이오. 사장님의 눈이 경악으로 더욱 커졌다. 군부대 정직원이라니. 그것은 자신의 작은 식당 종업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 장군은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그의 시선이 가게 안에 텅 빈 테이블들을 향했다. 그리고 둘째, 어제 당신의 국밥 한 그릇이 늙은 군인에게 온기를 주었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신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국밥을 사려고 하오. 그 말에 사장님의 눈에 순간적으로 탐욕의 빛이 스치는가 싶었지만 장군의 다음 말이 그 불씨를 바로 짓밟아 버렸다. 물론 돈은 전부 지불하겠소. 그리고 그 국밥은 이 지역의 모든 양로원과 고아원, 노숙자 쉼터에 우리가 직접 배달할 것이오. 당신이 어제 내쫓은 바로 그 이서연 양의 이름으로 말이오. 그것은 완벽한 시적 정의였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자선 행위가 그녀의 가게에서 그녀가 벌게 될 돈으로 그녀가 내쫓은 직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보다 더한 수치와 모욕은 없을 터였다. 결국 김미숙 사장님은 털썩 소리를 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가게 밖에 도열한 200명의 군인들과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평생을 쌓아 올린 그녀의 철옹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한편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옥탑방을 나섰다. 가파른 골목길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 길 입구에 서 있는 군용 지프 한 대를 발견하고는 의아하게 생각하며 옆으로 비켜가려 했다. 그때 차에서 한 젊은 군인이 내려 내 앞을 막아섰다. 그는 나를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나는 너무 놀라 바보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장군님께서 찾으십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장군님, 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아는 장군님은 세상에 없었다. 나는 얼떨떨한 상태로 군인을 따라 지프차로 향했다. 그가 뒷좌석의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차 안에는 어제 내가 만났던 그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남루한 옷 대신 어깨에 별이 4개나 빛나는 완벽한 장군 정복을 입은 채였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가, 아니, 장군님이 나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마치 자상한 아버지가 딸을 보는 듯한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말하지 않았소. 아가씨, 군인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아가씨, 군인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장군님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리는 순간 지난 이틀간 나를 짓누르던 모든 절망과 슬픔이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눈앞에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어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다. 어제는 길 위에서 굶주리던 노인이었고 오늘은 별을 4개나 단 장군님이라니. 내 평범한 인생에 찾아온 이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 타시오. 여기서 이야기할 일은 아닌 것 같으니 장군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게 채 타기를 권했다. 나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채 올라탔다. 젊은 부관이 문을 닫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우리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 안에서 장군님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가끔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곤 했다고 했다. 그것이 자신이 지키는 조국과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어제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짜 추위와 굶주림을 느꼈다오. 그리고 그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보았지. 모두가 나를 벌레 보듯 피할 때 아가씨만이 나에게 다가와 주었소.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씨가 건넨 그 국밥 한 그릇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소.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 온기였고 이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희망이었소. 그런데 그런 선행을 베푼 아가씨가 벌을 받는 것을 군인으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도저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소. 그는 내게 군부대 복지단 PX 관리직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군무원 신분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며 나의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이 그 어떤 능력보다 더 환영받을 것이라고 했다. 설명을 듣는 내내 나는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어젯밤의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구원과 감사함,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왜 울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데. 장군님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 외에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주 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춥고 눅눅한 옥탑방에서 잠을 청하지 않았다. 군인 아파트, 단지 내에 작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숙소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창문을 열면 멀리 훈련장에 힘찬 구령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나에게 절망이 아닌 새로운 하루의 활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내가 관리하게 된 PX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목 좋은 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나를 장군님의 낙하산으로 생각할까봐 걱정했지만 기우였다.
국밥 한 그릇의 아가씨 이야기는 이미 부대 내에 전설처럼 퍼져 있었다. 젊은 군인들은 나를 마주칠 때마다 깍듯하게 경례를 하며 존경심을 표했고, 때로는 수줍게 음료수를 건네며 누나 같아서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내 본성 그대로 일했다. 정직하게 물건을 관리하고 병사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했다. 고된 훈련에 지친 그들에게 나의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행복식당에서 나를 올가매던 규칙들은 없었다. 이곳에서는 나의 친절함과 공감 능력이 가장 큰 자산이자 경쟁력이었다. 월급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준아, 등록금 보냈어. 확인해봐.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동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나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동생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동생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 동생의 그 한마디에 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드디어 내 어깨에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가끔 주방 이모님과 통화를 했다. 이모님은 그날 이후 행복식당은 손님이 뚝 끊겼고, 김미숙 사장님은 결국 가게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 역시 세상에 상처받은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내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박진우 장군님이 예고 없이 내가 일하는 PX를 찾아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을 둘러보았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 아주 잘하고 있어. 나는 그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대접했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장군님, 그날 왜 저를 도와주셨는지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요. 오, 그런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오? 제가 착해서도 불쌍해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군님께서는 그저 세상에는 여전히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온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온기는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내 말에 장군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김미숙 사장님은 틀렸다. 세상은 착해 빠진 사람을 잡아먹는 곳이 아니었다. 마음속에 온기 하나 없이 오직 차가운 계산기만 두드리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세상으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행운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운 빛 속에서 굶주린 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던 나의 작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담긴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다. 진심을 다한 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더 큰 온기가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나는 이제 믿는다. 창밖의 노을이 마치 나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